여러분, 역사책을 펼치면 늘 화려한 왕들이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태종의 피의 숙청, 연산군의 광기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왕 뒤에 선 남자, 왕자를 직접 차지하진 않았지만 왕좌에 앉을 사람을 결정했던 남자. 겉으로는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설계자였던 인물. 그의 이름은 한명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왕은 옥자에 앉고 한명회는 그 옥자를 만들었다. 과장처럼 들리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의 삶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에요. 한명회는 두 명의 왕을 왕위에 앉혔고 두 명의 왕의 장인이 되었으며 조선 초기 50년의 권력 지도를 직접 그렸습니다. 39, 현대로 치면 인생의 반환점을 돈 나이. 그때까지 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415년 조선 태종 15년 한명회는 청주 한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주 한시라면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가문이에요. 할아버지 한상질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활약한 재상이었고 그의 집안은 분명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한명회에게 비극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소년 한명회. 그는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지만 명문 가문이라는 배경이 있어도 아버지 없는 자식의 서름은 어쩔 수 없었죠. 더 큰 문제는 그가 과거 시험에서 계속 낙방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서 과거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관직에 오르는 유일한 정식 통로였으니까요. 당시 양반 자제들은 20살 전후로 과거를 치러서 합격하고 관직 생활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달랐어요. 20에도 25에도 30에도 그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자, 잠깐 상상해 볼게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관직에 나가 출세하는데 본인은 여전히 과거 공부만 하고 있는 30살 청년. 명문 가문이라는 자존심은 있는데 내세울 것은 없는 상황. 이런 사람 주변에서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그 한씨 집 아들. 공부 잘 못하는 모양이야.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이 시기 동안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고 뾰족한 출구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념에는 과거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책만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읽었어요. 당시 조선의 정치 지형, 왕실의 내부 갈등, 누가 권력을 쥐고 있고 누가 실세이며 누가 치고 올라오려 하는지. 그 복잡한 인간관계도를 그는 머릿속에 그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특기를 갈고 닦았어요.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 즉 인맥관리입니다. 한명회는 대화를 아주 잘했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탁월했죠. 이건 타고난 부분도 있었겠지만 오랜 좌절의 시간이 그를 더 날카롭게 갈아놨을 겁니다. 실패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 그리고 더 날카로워지는 사람. 한명회는 후자였어요. 이제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수양대군 나씀. 훗날 조선 7대 왕 세조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문종, 동생들도 여럿 있었죠. 세종의 아들이니까 굉장히 총명하고 능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왕이 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 계승 원칙에 따르면 왕위는 맏아들 문종에게 가야 하고 문종이 죽으면 그 아들 단종에게 가야 하는 거거든요. 수양대군은 왕이 될 수 없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 이 사람이 야망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무예를 연마하고 병서를 읽고 세상을 경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문종이 즉위했을 때 수양대군은 이미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머리, 전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해줄 참모. 1452년경 수양대군은 당시 미관말직에 있던 한명회를 만나게 됩니다. 한명회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맞닿는다. 바로 권라는 인물인데 그는 수양대군의 측근이었습니다. 권람이 수양대군에게 말했어요. 대군마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과거엔 낙방했지만 그 머리와 통찰력은 어떤 책사보다도 뛰어납니다. 수양대군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명회를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한명회는 이미 30 중반이 넘어 있었고 수양대군은 그보다 조금 어렸습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인물인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그 생각은 대화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 앞에서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을 마치 바둑판처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지금 조정은 어린 임금단종을 중심으로 김종서와 황보인이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칙을 앞세우지만 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 합니다. 대분 마마께서 뜻을 펼치시려면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수양대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찾던 바로 그 참모다. 잠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수양대군 주변엔 쟁쟁한 인물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낙방거듭한 한명회였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명회에게는 잃을 게 없었어요. 과거 낙방에 특별한 지위도 없는 그에게 수양대군의 쿠데타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성공하면 천하를 얻고 실패하면 원래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둘째, 오랜 좌절이 그를 냉철하게 만들었어요. 수십 년간 사회의 그늘에서 세상을 지켜본 한명회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하지 않고 냉정하게 계산하는 능력이 있었죠. 셋째, 그는 극도로 현실적이었어요. 이상을 논하는 선비들과 달리 한명회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요소가 합쳐진 사람, 수양대군에게는 이만한 참모가 없었던 거예요. 1453년 10월 10일의 밤 1452년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12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조정은 두 파로 나뉘었어요. 김종서와 황보인의 문신 세력은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실권을 장악했고 수양대군을 비롯한 왕실 세력은 점점 밀려나고 있었죠. 수양대군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뒤에는 없다. 그리고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대군마마. 날짜를 잡겠습니다. 한명회의 치밀한 계획 한명회가
이 쿠데타를 준비하는 방식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했어요. 그는 단순히 우리가 칼을 들고 쳐들어가자는 식의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요 표적들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김종서가 매일 어떤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집까지의 거리와 이동 시간까지 계산했습니다. 다음으로 아군을 모았습니다. 수양대군 편의 설무신들을 은밀히 접촉하고 의리와 이익을 제시하며 설득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명회는 직접 발로 뛰며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분을 만들었어요. 한명회는 김종서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명분을 만들었어요. 사실이 아니었지만 선수를 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게 권력의 세계였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이날을 역사는 기우정나나 그 밤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볼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사저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무장한 병사들이 조용히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 옆에서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김종서입니다. 그의 집에 먼저 가셔야 합니다. 그가 살아있으면 우리 계획이 흔들립니다. 수양대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수양대군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수양대군이 직접 찾아왔다고 하니 무언가 드릴 말씀이 있나 보다 하고 문을 열었죠. 그 순간 철퇴가 날아들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신 호랑이 대감이라 불리던 김종서가 그렇게 쓰러졌어요. 이유는 폭풍같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탕보인을 비롯한 반대 세력이 속속 제거됐고 세력이 오기도 전에 조정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 역사는 이 사건을 수양대군의 쿠데타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판을 짠 사람, 타이밍을 결정한 사람, 각 표적마다 처리 방식을 설계한 사람은 한명회였어요. 계유정난이 성공한 후 한명회는 40이 다 된 나이에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 섰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한명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찾아 헤매던 관직이 쏟아졌어요. 그는 공싱하던 맨 앞자리에 이름을 올리며 고위직에 빠르게 올랐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면서 세조가 됩니다. 이제 한명회는 새로운 왕조의 최측근이 된 거예요. 세조는 한명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겸은 나의 장자바가 앞으로 장자밤은 중국 한나라 유방의 최고 책사 잡념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에요. 세조가 한명회를 그에 비유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칭찬이었습니다. 이제 한명회는 단순한 참모를 넘어서 실질적인 권력자로 부상합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왕실과의 혼인입니다. 한명회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는 이 딸들을 왕세자와 결혼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에게 첫째 딸을 보내고 다음 왕인 성종에게 둘째 딸을 보냈어요. 두 명의 왕의 장인, 이건 단순한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왕이 바뀌어도 자신은 여전히 왕의 외척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절묘한 처신입니다. 한명회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왕 앞에서는 철저히 신하로 행동했어요.
절대 자신이 왕보다 현명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고 왕의 결점을 지지하면서도 본질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권력자들 중에 종종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오만함을 보이다가 숙청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명에는 그 함정을 피할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보 관리입니다. 한 명에는 조정 안팎의 정보를 항상 남들보다 먼저 파악했어요. 누가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지, 어느 신하가 반란을 꿈꾸는지, 어떤 세력이 자신을 견제하려 하는지 이걸 항상 먼저 알고 미리 대처했습니다. 한영회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시절 그는 한당변에 아름다운 별장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압구정거나 지금 서울의 압구정동. 네, 맞아요. 바로 그 압구정이 한명회의 별장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갈매기와 버타는 정자라는 뜻의 압구정. 그는 이곳에서 권력을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별장에서 수많은 정치적 밀담이 오갔습니다. 중국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 한명회가 이 압구정에서 연회를 열었어요. 그 화려함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당시 압구정의 잔치는 조선에서 가장 호화로운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한강 물결을 바라보며 거나하게 술을 마시는 한명회. 39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왕들의 장인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자리는 편하지 않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견제도 심해지고 위기도 커지거든요. 세조 통치 말년 조정에는 한명회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명회가 너무 독단적이다. 세조가 아니라 한명회가 조선을 다스린다. 이런 말들이 조정 안팎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한명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물러서는 척했어요. 일부러 자신을 낮추고 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비판을 흘려보냈습니다. 1468년 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통 세왕이 오르면 전왕 측근들은 몰락하죠. 하지만 한명회는 달랐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딸이 세왕 예종의 왕비였으니까요. 예종이 즉위하면서 한명회는 국왕의 장인, 즉 왕의 아버지뻘이 된 거예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종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즉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한영위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왕을 결정하는 자리, 바로 원상태가 회의에서 한명회가 핵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469년 한명회는 또 하나의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예종이 갑자기 죽자 후계자 문제가 불거졌어요. 예종의 아들은 너무 어렸고 여러 후보가 거론됐습니다. 한명회는 성종을 잃었습니다. 성종은 세조의 손자이자 한명회의 둘째 딸과 혼인하기로 정해진 인물이었어요. 즉 한명회는 또 한 번 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계유정난으로 세조를 왕위에 올린 것이 첫 번째라면 성종을 왕위에 앉힌 것이 두 번째. 성종이 즉위하면서 한명회는 이제 두 명의 왕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예종의 장인 그리고 성종의 장인. 그의 권력은 왕조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한명회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프고 복잡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1456년 계유정난 이후 3년이 지났을 때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충절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육신발루 사건입니다.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의 신하는 단종을 보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단종은 정당한 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쿠데타는 역모였고 어린 임금을 몰아낸 세조는 그들의 눈에 폭군이었어요. 신하는 왕을 섬겨야 한다. 그 왕은 세조가 아니라 단종이다. 이게 이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잔치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계획은 사전에 발각됐습니다. 발각된 이유, 동료 중 하나가 밀고했습니다. 한 명에는 이 신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어요. 사육신은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세조 앞에서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삼문은 세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으리는 왕이 아니옵니다. 나의 왕은 오직 단종 전하이십니다. 세조가 분노해서 물었어요. 그럼 내 노봉은 왜 먹었느냐? 성삼문이 답했습니다. 폐하의 노봉이 아니라 단종 전하의 노봉을 먹었나이다. 이 대화가 전해지면서 성삼문은 불멸의 충신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반면 이 상황에서 한명회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그는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충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신문하고 처벌하는 쪽에. 역사는 냉정합니다. 성삼문은 충신으로, 한명회는 권신나라. 둘 다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지만 후대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명회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명회는 분명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계유 정난의 설계자였고 사육신 처벌에 관여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가져온 안정이 있었습니다. 세조와 성종시대는 조선이 국가체제를 완성해가는 중요한 시기였어요. 경국대전 편찬 제도정비 대외관계 안정이 모든 것이 혼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 한명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의 굶주린 야심가가 아니었어요. 역사란 선인과 악인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아요. 한명회는 그 복잡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성종이 즉위하면서 처음에는 한명회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왕의 장인이자 수십 년간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 하지만 성종은 달랐습니다. 성종은 매우 영리한 왕이었어요. 그는 한명회를 존중하면서도 서서히 그의 권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어떻게요? 성종은 신진학자 관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어요. 살인파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세력은 한명회 같은 훈구로 세력과는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법도에 따라 학문과 덕치로 다스려야 한다. 이 살인파의 대두는 한명회를 비롯한 구세력에게 서서히 압력이 됐습니다. 한명회의 말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1482년경 한명회는 성종의 왕비 자신의 딸인 공예 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왕비가 된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됩니다와 관련된 정치적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결정적인 굴욕이 찾아왔습니다. 한명회가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압구정에 연회를 준비했는데 성종이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의 허락 없이 국가 사신을 대접하는 것은 월권이다. 한명회가 더 이상 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한명회는 이 굴욕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았거든요. 1487년 한명회는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73세.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한 편이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현직에 있었고 국가 원로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명회의 이야기에는 아이러니한 결말이 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후 연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에 대해 조정 신하들을 처벌하는 갑자사화를 일으켰어요. 연산군은 한명회가 어머니를 죽이는데 동조했다며 그의 관작을 박탈하고 무덤을 파헤치는 두관참시파여 부관참시, 이미 죽은 사람의 관을 파내 시신을 능욕하는 극촌입니다. 살아서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다가 죽어서 무덤이 파헤쳐진 남자. 권력의 무상함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까요? 한명회. 그의 일생은 권력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한명회. 이 남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가도 극명하게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말했습니다. 한명회는 나라의 기틀을 세운 공신이다. 세조를 도와 왕권을 안정시키고 성종시대의 번영을 이끌었다. 다른 쪽에서는 말했습니다. 한명회는 어린 왕을 몰아내고 권력을 찬탈하는 데 앞장선 역적이다. 사육신 같은 충신들을 죽음으로 몰았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맞습니다. 그는 하나의 인물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명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입니다. 그는 39가지 무명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닦았어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영원히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둘째, 사람을 읽는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한명회의 가장 큰 무기는 칼이나 학식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파악하고 관계를 만들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인간관계, 이게 어떤 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자원입니다. 셋째, 유연성과 적응력입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죽고 시대가 바뀌어도 한명회는 살아남았어요. 변화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변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넷째, 권력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말년과 사후의 수모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고, 살아서 쌓은 것이 죽어서도 지켜지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금도 그 이름을 가진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한강변을 걸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 대부분은 모르겠죠. 이 땅의 이름이 500년 전 39살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조선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린 한 남자의 별장에서 왔다는 것을. 한강은 그때도 흘렀고 지금도 흐릅니다. 한명회가 압구정에 앉아 갈매기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권력이 이토록 허무할 줄 알았을까? 다시 태어나도 같은 길을 걸었을까? 사육신의 뼈를 밟고 오른 이 자리가 때로는 무거웠을까?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만 남겨놓죠. 그리고 그 질문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아마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일 겁니다. 오늘 한명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권력의 화신이자 시대의 설계자, 동시에 한계와 굴욕을 겪은 한 인간의 이야기.
조선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남자 한명회.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